올해 국내 경제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물가를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대규모로 공급됐던 유동성이 물가를 끌어올릴 거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인데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처럼 디플레 환경에서 무슨 물가 인상이냐, 그리고 물가가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의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오르는 물가가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NH투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인플레 전에 우선 그 시장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뜸한데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각국의 중앙은행, 특히 연준이 혹시 긴축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이 긴축을 할 거다, 테이퍼링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공인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동안에 굉장히 완화됐던 정책이 조금은 기조가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요? 만약에 기조가 좀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영향은 굉장히 명확관화하죠. 네. 분명히 시장은 안 좋아할 게 뻔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작년처럼 실제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연준에 대한 시장의 이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엄청나게 돈을 풀겠지라는 생각만 할 뿐이고, 그리고 연준 역시도 우리가 돈을 계속 풀 거다, 긴축에 대한 고민을 고민하지도 않겠다라는 코멘트를 했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경기가 작년보다는 개선 방향으로 돌아섰고, 어떤 정책 대응의 핵심이 그전에는 통화 정책이었다가 지금은 재정 정책이라면 당연히 시장이 연준을 의심하는 건 당연한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절대 흔히 말하는 조기 긴축이나 시장이 충분히 연준의 긴축을 감내할 정도의 수준까지 가기 전에 긴축을 시사할 리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일단 대전제로 가져가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연준은 금융위기 때 교훈을 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공격적인 대응을 통해서 시장을 어쨌든 살려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는 금융위기의 교훈이 연준에게 엄청난 레슨이 되었다라는 건데 똑같습니다. 그럼 2013년 테이퍼링 텐트럼이 연준한테 어떤 교훈을 줬냐?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연준이 긴축을 시사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교훈을 배웠던 거죠. 예, 특히나 그렇죠.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당시 파월 의장이 연준 이사회 멤버였고요. 테이퍼 텐트럼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었고, 당시 의사록을 보면 의사 중에서도 가장 먼저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게 파월 현 의장입니다. 분명히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고, 실제로 2019년에 옐런, 버냉키, 파월 공동 컨퍼런스에서 그런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테이퍼 텐트럼의 교훈을 이번엔 실현할 거다. 두 번째가 그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한테 어떻게 밝혔냐? 평균 물가 목표 제도를 통해서 단기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물가 상승을 보겠다. 고압 경제론과 맥락을 같이 하죠. 실물 시장의 경기가 과열이 나오기 전까지는 긴축은 없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예. 아마도 시장 참가자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게임스탑이나 작년에는 허츠 같은 업체였었죠. 버블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실물 시장 버블이 아니라 자산 시장 버블 가지고 이걸 근거로 연준이 움직이지 않겠냐. 근데 되게 재밌는 그렇죠. 게 6월 FOMC 때도 이번 FOMC 때도 기자회견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기자회견에는 저금리가 최근 자산 버블의 근거로서 생각하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저금리의 버블 책임론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예. 자산 가격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통화정책 지원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급은 자산 가격 인플레가 연준 정책 전환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여전히 연준 정책 전환의 유일한 근거는 실물 시장에서의 과열입니다. 지금 어디서도 실물 시장의 과열은 확인되지 않고요. 이따가 물가 말씀하시겠지만 물가도 저는 3, 4월 달에 기저효과로 잠깐 올라왔다가 빠르게 하향 안정화될 거다 보고 있어서 연준발 긴축 우려는 굉장히 좀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물 쪽에서의 과열이 있지 않으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시장에 지금 많이들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현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 시장이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실물 경제를 봤을 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거의 맞습니다.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쪽에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레입니다. 이게 올해 특히 상반기에 인플레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작년도에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작년도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저효과가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과연 지금의 환경에서 인플레가 돼봐야 얼마나 되겠냐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진짜로 올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100%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가지가 3, 4월 달 물가가 올라올 거다라는 시장의 전체 컨센서스가 이미 마련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가 어쨌든 1월부터 시작된 정부 지출의 효과가 2분기까지는 올라온다. 예. 라는 건데 어차피 아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걱정하지 않을 거고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우리가 아는 물가 올라오는 건 괜찮은데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내년 올해 3, 4분기에도 물가가 세게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있는 건데 저도 네.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던 기저효과나 정부 지출 효과는 어쨌든 일시적이고요. 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코로나 이전과 지금 달라진 건 유동성의 절대량밖에 없다. 예.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구조적 저물가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말씀 나눴던 이야기들이 한계 기업, 한계 가구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혹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을 이제 기술이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좋아진다 손 치더라도 예전에는 고용을 늘리고 임금이 올라가는 고전적인 경제의 동학이 움직였지만 예. 지금은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자본 투자를 더 늘려버려서 고용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보건 위기를 맞아서 오히려 더 저희가 경험한 그리고 S&P의 시총 구성 변화를 보면 당연히 더 플랫폼 사업 위주의 재편, 기술주 위주의 재편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의 노동 대체는 더 강화될 거고요. 예. 두 번째가 분명한 건 이번 보건 위기 때 디폴트까지는 안 갔지만 한계 기업, 한계 가격은 더 늘었을 겁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금융위기와 IT 버블 때보다 디폴트 레이트는 훨씬 작은데요. 그 싱글비 중에 네거티브가 아웃룩이 들어가서 트리플 C로 내려갈 기업은 더 늘었어요. 예. 한계 기업, 한계가 더 늘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 전에 구조적 저금리의 근거들이 더 늘어났고 기저효과와 일시적인 지출효과가 사라진다면 하반기에 유동성이 늘어난 거 말고는 물가가 올라올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그 유동성이 지금 다 단순히 들어가 있는데 그게 실물 시장으로 들어올까? 하반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팔고 장사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렵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으로 유입된 대부분의 유동성이 실물 시장으로 재유입될 개연성이 굉장히 작다면 그렇죠. 전반적인 환경이 과거의 구조적인 저물가 재료가 더 강화됐다고 보는 편이 맞지 않겠냐. 예.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바와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뭐 굉장히 간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10년 전 정도에 그 유가가 150달러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에 한 20년 전 정도에 150달러 됐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7, 8% 정도 올라갈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기조적으로 어려운 그 구조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12월 FOMC 회의 결과는 별로 그렇게 시장에 좋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1월 FOMC는 어떻게 지금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1월 FOMC 말씀을 하신 거죠? 예, 12월이 예, 아니라. 그렇죠.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는 이게 그 위험자산 투자자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연준한테 좀 과한 기대가 있었다고 그렇죠. 생각을 예,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작년 6월에도 그랬어요. 작년 6월 FOMC 당일날 S&P가 무려 5.9% 급락했었습니다. 예. 그때도 어떤 거였냐면 연준이 긴축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복기해드리면 5월달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6월 달 초에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고요. 30bp. 예. 그리고 6월 달 되니까 3월 달 통과됐던 미국의 케어스 액트 프로그램 중에 일부가 7월 종료된다. 추가 재정 무상 정책 언제 나올까? 거기다가 그때도 허츠란 기업이 5월 달에 파산 신청했는데 막 상한가고 하니까 그렇죠. 예, 예.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뭔가 이상한데 금리는 올랐고 재정 정책은 애매하니 뭔가 FOMC에서 우리한테 보험 들 만한 걸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사실 긴축도 아니고요. 기존의 완화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니까 뭔가 불안하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1월 FOMC도 그렇다고 봐요. 연초에 어쨌든 블루웨이브가 나오면서 금리가 한번 튀었고 그런데 추가 부양 정책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안 나오는 상태에서 뭐 게임스탑 이야기들, 뭐 개별 주가에 대한 고민들 그런데 연준이 사실 이번 FOMC에서 긴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자산 버블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은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불편했던 이유는 더 바랬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 사실 연준은 계속해서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의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거고 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먼 이야기다. 특히나 3월, 4월 물가가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긴축과는 계속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다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추가 완화 이야기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국내 금리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봤던 지표였던 것 같은데 3년물이 1%를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국내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일단 시장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채권 투자에 부담스러운 환경인 게 경기 개선 국면에서 정부 지출 늘리기 위한 수급 부담이 더해지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수출이 한국 경제의 제일 중요한 지표일 텐데. 그렇죠. 작년 11월 이후에 국내 수출이 좋아질 때 핵심이 단가 회복에 기인했어요. 그러니까 예. 반도체, 자동차 단가가 올라오면 수출을 끌어올렸는데 되게 재밌는 게 최근에 글로벌 물동량을 보시면 그 유엔에서 고빈도 자료라고 하죠. 거의 뭐 주간 단위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작년 11월, 12월부터 물동량도 굉장히 빨리 올라옵니다. 예. 그 얘기는 올해 1분기에 국내 수출 물동량도 플러스 반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겠네요. 국내 수출의 양적, 질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문제는 원래 추가적인 추경이 아니었다 손 치더라도 올해 1분기 재정 집행률이 사상 최대인데 2주 전부터 소상공인 지원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최대 100조 뭐 이런 이야기 뉴스 플로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정세균 총리가 정부 재정에 부담이 없는 수준일 거다라고 가름을 좀 주셨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1월부터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언제 더 나올지 모른다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 경기 개선과 추가적인 수급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는 채권 투자, 특히나 듀레이션을 늘리는 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채권 투자의 핵심은 무조건 캐리, 단기채 투자고요. 저희는 아마도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잠깐 금리가 안정화될 거라고 보지만 지금 1월, 이제 2월 초 이 시점에서는 가장 방어적인 포지션을 구축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방어적인 포지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략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올해 내내 핵심은 결국 캐리일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연말에 원래는 좀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야 될 회사채 또 굉장히 화랑이었고 지금도 굉장히 강한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장기 쪽 듀레이션 익스포저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 지금은 역시나 단기채 혹은 캐리 투자로 코어를 해놓고 새틀라이트는 결국은 올해 2분기 즈음에 악재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장기채를 좀 투자해서 듀레이션 늘리는 베팅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채권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